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풍경화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풍경화에 이어서 인물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물화의 표현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물화의 표현 요소는 첫 번째로 비례와 균형이 있습니다. 인체의 비례에는 머리와 몸 전체의 비례, 얼굴에서 눈, 코, 입의 위치나 크기의 비례, 목, 팔, 다리, 그리고 상체와 하체 길이의 비례, 몸집 크기에 의한 양의 비례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례를 파악하여 화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물화에서 비례와 균형은 화면에서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체를 비례로 구분할 때 머리의 길이로 신장을 등분하는데 고대 그리스 조각에는 7등신비 또는 8등신비를 기준으로 한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화의 표현 요소로 표정과 동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가 얼굴이나 행동 등에 나타나게 되므로 대상이 지니고 있는 표정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하며 인물의 자세에 따른 동세를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여 화면에 짜임새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어서 얼굴의 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대체로 가운데 수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등의 위치나 크기 등은 정확한 비례 파악과 위치 파악에 의해 그려져야 합니다. 특히 얼굴이 정면을 보지 않고 위나 아래를 보고 있거나 좌우를 바라보고 있다면 실제 비례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얼굴은 약간만 틀어져도 새로운 형태의 비례 파악이 필요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황금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금비란 수치로 말하면 대략 1.618대 1로 비례의 가장 전형적인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황금 비율 또는 황금 분할이라고도 합니다. 황금비는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된 것으로 가로와 세로가 1.618대 1인 직사각형이 가장 조화롭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비율이라고 알아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비란 미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물건이나 건축물 등을 더욱 조화롭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훨씬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황금 분할에 대한 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액자나 창문, 책, 십자가, 신용카드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로, 세로 비율을 보면 대체로 황금 분할의 비율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비율을 예로 들어보면 신용카드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각각 8.6cm 대 5.35cm로 이 둘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607대 1로 황금 비율이 카드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평면 가로 세로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황금 비율이 적용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인물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물화의 종류는 첫 번째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자화상. 자화상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하죠. 두 번째 초상화. 초상화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세 번째 노두화.
누드화는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하고, 네 번째 차기화. 차기화는 누드화와 반대되는 용어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그렸을 때 부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코스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군상화. 군상화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그린 그림을 군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미인도. 미인도는 주로 한국화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한국화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을 때 우리가 미인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도. 역시 신선도도 한국화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고, 신선을 그렸을 때 우리가 그런 그림을 신선도라고 합니다. 이어서 자세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좌상화. 좌상화는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을 때 우리가 좌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상화. 입상화는 서 있는 모습을 그렸을 때 입상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와상화. 와상화는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와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체의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 어디까지 그렸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가슴까지 그린 그림을 우리가 흉상화라고 합니다. 흉상화.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린 그림을 우리가 반신상화라고 합니다. 반신상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그린 그림을 우리가 전신상화라고 합니다. 전신상화. 이어서 인물화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물화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인물화는 우리의 인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인간을 표현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상화, 종교화, 풍속화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오래전부터 인물 중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각화나 벽화, 역사화, 통속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대상의 외형 묘사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감정,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표정, 자세, 의복, 주위 환경, 배경은 물론 명암의 대비나 색채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짜임새 있는 분위기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작가의 개성에 따라 명암이나 형태를 생략 또는 단순화시키거나 과장 또는 변형시켜 그 성격을 강조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인물의 사실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물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금부터는 유명한 인물화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살펴볼 인물화는 조선시대 문인화가 윤두서가 그린 그의 자화상입니다. 윤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윤선도의 증손이고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부이며 그의 호는 공제입니다. 숙종 19년 26살 때 진사시에 급제했으나 서인이 세력을 잡고 있던 시절이어서 남인인 윤두서가 벼슬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출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남 윤씨는 윤선도 때부터 골수 남인지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나고 선비화가로도 유명해서 겸재정선, 현재 심사정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삼재로 불렸습니다. 이렇듯 윤두서는 선비화가의 면모뿐만 아니라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실학사상의 선구자였습니다. 때문에 윤두서는 그림 그리는 데서도 실학주의자답게 사실성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등을 그릴 때면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때까지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도 대상의 본 모습이 표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작품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상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그리려는 그의 자세는 국보 제240호인 이 자화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의 초상화 중에서도 전신사조로 그려진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신사조란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인격과 내면까지 표출해야 한다는 초상화론을 말합니다. 이 자화상을 보면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눈, 치켜 올라간 눈썹, 양쪽으로 뻗친 구렛나룻과 턱수염, 두툼한 입술 등에서 윤두서의 옹골찬 기계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실학주의자 윤두서의 극사실주의적 화법을 한번 살펴보면 눈 주위에는 붉은 자국이 둥글게 둘러져 있는데 이것은 안경에 눌린 자국을 표현한 것이고 무수히 그려진 수염의 한 올 한 올은 그 굵기와 길이가 다르게 표현되었으며 심지어 코 속의 털까지도 세밀하게 그려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15세기 플랑드르의 대표적인 화가인 얀 반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그림입니다. 현재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은 루카 출신의 조반니 아르놀피니와 조반나 체나미의 결혼 초상화입니다. 남자는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 표정으로 여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맹세를 하듯 손을 들고 있으며 풍성한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금색으로 장식된 하얀 두건을 쓴 여자는 한 손으로 드레스를 잡은 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습니다. 실내는 비교적 어두운 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밖의 햇빛은 밝게 빛나고 있으며 벽에 걸린 볼록 거울에는 방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화가의 모습입니다. 중앙 벽에는 라틴어로 얀반 에이크 여기에 있었다 1434라고 쓰여 있어 에이크가 이 결혼의 증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크는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물건을 전체적 분위기에 맞게 치밀하게 구성하였으며 화면 앞에 있는 인물과 뒤로 보이는 실내의 좌우 벽이 잘려나간 구도에 과감한 원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에이크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한 유화기법을 최대한 살렸는데 여자의 초록색 드레스 가장자리에 둘러진 모피의 잔털은 실제 다가가면 그 느낌이 전해질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의 사물들이 주인공의 높은 경제적 수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데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는 높은 침대는 15세기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부유함의 과시수단으로서 가정집 내에서 가장 중요한 방에 설치되었던 것이며 부유층만이 구입 가능했던 오렌지나 아르놀피니의 모피옷 등도 이 예비 부부의 재정적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에는 상징주의 플랑드르 미술에서 보이는 수많은 상징들이 그림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맹세를 상징하는 남자의 손과 순종과 겸손을 상징하는 여자의 손, 바닥에는 정절을 상징하는 그리폰 테리어 강아지, 그리고 결혼식을 상징하는 양초 등이 있으며 벽에 걸린 수정 묵주와 거울은 신성함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거울을 확대해보면 거울 바깥 테두리에 10개의 예수 순환 장면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냉엄하면서도 신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상할 인물화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북유럽의 모나리자 혹은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이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매혹적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의 생애가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의 삶만큼이나 베일에 쌓인 이 작품은 소녀와 진주 그리고 비밀스러움이 어우러져 그 신비감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칠흑같은 검은 배경에 특유의 부드러운 빛과 명암으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한 줄기 빛을 받고 있는 이 소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어깨너머로 화면 너머를 바라보고 있으며 시선은 마치 관람객을 향한 듯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소녀의 큰 눈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살짝 벌어진 입술은 이 장면이 연출되었다기보다는 매우 자연스러운 광경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이 모습에 매료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진주 귀걸이가 터번과 얼굴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면 페르메이르는 진주의 질감을 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지 않고 단지 몇 번의 붓터치로 그 느낌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얼굴이나 터번, 옷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의 짙은 배경은 한층 더 소녀의 모습을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조화로운 구성, 안료를 투과한 빛이 만들어낸 선명한 색채, 그리고 소녀의 귀에서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는 그림 전체에 생명력을 불러넣으며 우리를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가 그린 듀봇의 부인의 초상입니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로 인체의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무시하고 기묘하고 관능적인 여성 누드화를 즐겨 그린 화가입니다. 1806년 로마상을 받고 이탈리아에 온 앵그르는 초상화나 당시 유행했던 동방을 주제로 한 목욕하는 여인들의 그림을 그려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듀봇의 부인의 초상은 그가 1806년 로마에 도착하여 처음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작품에서 듀봇의 부인은 삼각형의 안정된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부인을 휘감고 있는 숄과 팔과 소매, 옷의 파임, 계란형 얼굴, 목, 의자 등의 곡선이 화면에 계속해서 리듬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의자 등의 금색 양단은 왼쪽에서 서서히 숄의 장식단과 어울려 물결을 이룹니다. 가운데로 가르마를 타서 대칭성을 강조한 둥근 머리는 그림 전체에 부드러움을 불러넣는 동시에 추상적인 순수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앵그르는 평생 동안 그가 그리는 인물의 심리적 단면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이는 관객을 응시하는 듀봇의 부인의 초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윤곽과는 달리 부채와 반지, 수가 놓인 비단 숄, 우아한 목걸이와 팔찌와 머리 장식, 의자와 드레스의 질감 등의 세부는 극도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색채도 형태의 조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루이 16세 양식의 의자에서 보이는 바렌 장미와 금빛은 숄의 엷은 노랑과 붉은색과 상응하고 짙은 머리는 어두운 벨벳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앵그르는 이 그림을 1833년 살롱에 출품했는데 평론가들은
건조하고 그림자 없는 특징과 팔의 길이와 머리와 목 부분이 어색한 연결, 엷은 분홍색 입술을 분리하는 선에 대해 혹평을 했습니다. 사실 왼쪽 팔은 숄로 가려졌지만 오른쪽 팔은 어깨의 뼈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그르는 이 작품에서도 표면을 지배하는 곡선의 흐름을 우선시했습니다. 다음에 볼 이 작품은 독일 낭만주의 대표 화가인 프리드리히가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장대한 자연에 심오한 감정을 담아내는 풍경화를 전문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잎이 다 떨어져 헐벗은 나무와 황량하고 건조한 벌판, 폐허만 남은 수도원 등 적막하고 거대한 자연과 그 속에 존재하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 숭고함과 정신적인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의 풍경화는 다른 풍경화가의 작품과는 다르게 깊이 가라앉은 슬픔이나 외로움, 공포, 적막감 등이 짙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프리드리히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개인적인 비극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엄격한 루터파 교도였던 아버지 밑에서 10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이후 차례로 두 누이가 세상을 떠났으며 또 함께 스케이트를 타던 동생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얼음에 빠져 죽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충격으로 그는 청년이 된 후로도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차갑고 어두우며 외로운 분위기는 아마도 이러한 불운했던 그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작품에 잔잔히 배어 묻어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안개는 마치 맹렬하게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를 연상시킵니다. 포효하는 대자연에 맞서려는 듯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고독하고 불안해 보이면서도 한편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인생의 거센 물결같이 거칠고 사납게 위협하는 자연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진념과 투쟁의 정신이 작품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연을 지배하는 자가 아닌 언제라도 훌훌 털고 또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방랑자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는 프리드리히 작품 중에서도 숭고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대표작입니다. 위대하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인 자연과 그 자연을 대면하고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극적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삶과 죽음, 아름다움과 공포를 떠올리게 하며 깊은 종교적 외경심과 낭만적 감수성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가들의 인물화 작품들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학교 미술 시간에 친구 얼굴 그리기란 주제로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그림은 학생들에게 처음 형태 잡는 법과 명암 넣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이 시범 보이면서 한 학생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들은 여러분 선배들이 수업 시간, 미술 시간에 그린 인물화들입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필로 그려졌으며 다른 재료로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물화에 대한 설명과 여러분 선배들이 그린 인물 대생 작품까지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참고 영상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 영상 두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는 인물 대생할 때 눈, 코, 입의 정확한 형태와 위치를 잡아주는 법이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명암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색이란 분이 탁월한 실기력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이 인물 대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남은 시간 시청 잘 하시고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